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동반자 정재환입니다. 실무자들이 위반하기 쉬운 외국환 거래법 시리즈를 계속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외국환 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송금 한도에 대해 알아봤고, 제가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외국환 거래법에서 송금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우리나라 세법에서 말하는 증여세는 완전히 별개의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환 거래법에서는 아무런 증빙 없이 1년에 5만 불까지는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고, 유학생 계좌로 등록을 하면은 유학자금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송금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한도가 외국환 거래법상 허용이 된다라는 것이지 증여세 없이 송금이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외국환 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송금과 우리나라 세법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규정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송금과 관련된 큰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환 거래법상 송금은 경상거래에 따른 송금과 자본거래에 따른 송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 거래법 자체가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외국환 거래법에서 경상거래라고 하면 수출입, 무역 거래를 통한 외국환 거래를 의미하고, 자본거래라고 하면 무역과 상관없이 자본의 증감만이 발생하는, 해외에서 부동산을 구매한다라던가, 해외에서 투자를 한다라던가, 해외에서 주식 거래를 한다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IMF를 기점으로 외국환 거래가 자유화되었다는 건 경상거래가 자유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본거래는 아직까지 신고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거래를 무분별하게 자유롭게 허용했다가는 외국 자본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와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우리나라의 그 자금들이 우르르르 외국으로 몰려가서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 목적은 자본거래 중에서도 아무런 증빙 없이 송금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증여세와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국환 거래법상 아무런 증빙 없이 자본거래 하는 것, 즉 아무런 증빙 없이 외국으로 송금하는 것, 어떠한 경우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외국에서 우리 가족이 체제하고 있다? 외국에서 우리 자녀가 유학 중에 있다? 송금을 해줘야 외국에서 생활할 수 있고, 송금을 해줘야 외국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송금해주는 무자료 송금의 경우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건당 5,000불 이내라고 하면은 자유롭습니다. 외국환 거래법에서는 소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고, 현재 소액의 기준은 5,000불이기 때문에 건당입니다. 건당 5,000불 이내로 송금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건당 5,000불이 넘어간다 할지라도 1년 누적 금액이 5만 불 이내라고 하면은 아무런 증빙 없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학자금의 경우 유학생 계좌로 등록을 하면 한도 없이 유학과 관련된 자금에 한해서는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냐? 국세청 통보 기준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무자료 송금의 경우 1년 누적 금액이 1만 불 초과 시 국세청으로 통보가 되고, 유학생 자금의 경우, 즉 유학생 계좌를 등록한 경우 1년 누적 금액이 10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국세청에 통보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바로 세무조사 받나요? 에이, 그러진 않죠.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어라? 유학자금인데 뭐 이렇게 많이 보내? 1년에 20만 불, 30만 불을 보내? 이렇게 약간 예의주시할 수가 있고요. 어라? 무자료 송금인데 1년에 10,000불 이상씩 계속 보내고 있네? 이거 뭐지? 이렇게 예의주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통보가 됐다라고 해서 바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국세청 통보가 안 되었다라고 해서 세무조사를 안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국세청이 이런 송금을 예의주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증여와 관련이 있습니다. 증여를 했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이게 불법 증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 상황을 캐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건당 5,000불이 넘어가는 경우 1년에 5만 불까지는 자유롭다라고 했는데, 그 이상인 경우에는 어떤 신고를 하면 되나요? 물론 이게 경상거래라고 하면은, 무역거래라고 하면 무역과 관련된 그러한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고요. 자본의 증감만 발생하는 자본거래라고 하면 해당 자본거래에 맞는 신고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 부동산 구매라고 하면 해외 부동산 구매 관련된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이도저도 아니다. 그냥 해외에서 체제 중인 가족한테 뭐 생활비를 보내는 거다.
이렇다라고 하면 어떤 신고를 하면 됩니까? 외국환 거래법에서 기타 자본거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환 거래 규정 7-44조를 보시면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기타 자본거래라고 하여서 1항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함에 관하여는 이 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 그래서 1항 2호에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느냐?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상속, 유증, 증여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 상속, 유증, 증여. 상속이라고 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법적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말하고요. 증여라고 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누구누구한테 얼마를 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말하고요. 유증이라고 하면은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유언장에 위과하여 이제 재산이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해외에 체제 중인 가족이나 자녀에게 송금을 하는 것은 명백하게 증여입니다. 국내에서도 부모님이 자녀에게 용돈 주는 거 다 증여이거든요. 해외에 체제 중인 가족에게 송금해 주는 거 당연히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는 기타 자본거래라고 하여서 분명히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환 거래법상 기타 자본거래죠. 증여 신고를 할 때는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즉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유튜브 아래 정보에 보시면 저희 블로그에서 상세하게 또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한국은행 그 페이지도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자, 그러면 국세청 통보 기준이 일반적으로는 1만 불, 이제 유학생 계좌라고 하면은 10만 불이라고 했는데 국세청 통보 기준 이내로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에서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 통보 기준 이내일지라도 증여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증여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고요. 국세청 통보 기준을 많이 넘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면은 별도로 증여세 관련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국세청 통보 기준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국세청 통보가 됐건 안 됐건 이게 정당한 증여세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중요합니다. 상속세율과 증여세율, 세율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요, 뭐 1억 원 이하일 경우 10%, 30억 원 초과일 경우 50%. 물론 이제 누진 공제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계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봤을 때도요, 참 우리나라 증여세율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상속세율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대기업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막 상속세가 뭐 몇 천억이 나왔니, 몇 조가 나왔니,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요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현재 2021년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얼마든지 중간중간 이제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적으로 요 정도 대충 나오겠구나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잠깐 부모님 지원으로 어학연수 다녀온 건데 그것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나요? 아니, 잠깐 제가 해외 체제하면서 부모님한테 생활비를 지원받은 건데 그거 증여세 납부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이, 우리나라 국세청이요, 그렇게 빡빡하게 굴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한국에서도 대학 정도는 부모님이 다 보내주잖아요. 이거 다 증여세 납부하진 않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그 기준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46조에 5호에 보시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 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여기 있네요. 생활비, 교육비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수준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당연히 증여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자녀나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나 교육비를 송금하는 거 합리적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이라고 하면은 증여세 납부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대상에 해당했을지라도 거기서 일정 금액은 또 공제해주는 놀라운, 아름다운 규정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53조 증여재산 공제를 보시면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한다라고 해서 1호 보시면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 원. 자, 그러니까 배우자 간에는, 부부 간에는 6억까지는 증여가 아닙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자, 그래서 가족 간에 뭐 부모님한테 받았다거나 내가 부모님한테 주는 이런 것들은 5천만 원,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즉 5천만 원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고요. 물론 여기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2천만 원으로 한다라서 미성년자 자녀한테는 2천만 원. 그래서 요즘 이제 뉴스 보시면 자녀한테 현명한 증여 방법이라고 해서 태어나자마자 이게 10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10년 동안은 먼저 2천만 원을 이제 증여를 해서 2천만 원으로 주식을 사게 하고 성인이 된 후부터는 또 5천만 원을 증여해서 또 주식을 사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현명한 이제 증여 전략에 대해 아마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러면 부부간에는 6억 그리고 가족간에는 미성년자만 아니라고 하면 뭐 5천만 원까지 문제 없네? 그러면 뭐 5만 불 정도까지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자, 일단 이것이 10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 10년 누적 금액입니다. 자, 어떠한 규정이 있느냐? 시작이 뭐였습니까?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자,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증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제가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나 해외에서 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조금씩 용돈을 보내줄 수 있죠. 아니 그러면 5천만 원까지는 공제 아니냐라고 했을 때 증여를 받는 사람, 즉 수증자가 거주자여야 됩니다. 하지만 이미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나 해외에서 체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비거주자로 취급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증여재산 공제, 뭐 부부간 6억, 그게 아니면 5천만 원, 이런 것들은 거주자 간 증여에 대해서 이제 좀 혜택을 주는 것이고, 이미 가족이 해외에 나가 있으면 세법상 비거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래서 문제되는 거예요. 이런 5천만 원에 대한 공제 없이 얄짤없이 해외에서 송금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싹 다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 앞에 나왔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는 어떻게 아느냐?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은 소득세법 1조의 이 정의를 보시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6개월이네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즉 국내에서 외국인이라도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생활을 하면 거주자가 된다라는 것이고,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그래서 이미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고 있거나 해외에 나가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얄짤없이 비거주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뭐 다양한 왕들이 있죠. 무슨 선박왕, 구리왕, 왕구왕, 참 왕이 많습니다. 이런 왕들이 역에 탈세, 이제 해외 탈세로 국세청 조사를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해외에서 체재를 하고 있고 해외에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아니다. 나는 우리나라 거주자가 아닌데 왜 우리나라 세법에 위가여 세금을 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거고, 그럼 우리나라 국세청은 뭐예요? 이 규정에 따라 해외에서 생활하고 해외에서 돈을 벌고 있지만 한국에서 체재 기간이 183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겁나 계산을 합니다. 이런 거 가지고 막 언론에서 무슨 왕 역외 탈세로 조사, 결국 뭐 무혐의, 무죄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일단 거주자냐 비거주자이냐가 중요하고, 비거주자가 될 시점에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증여세는 누가 납부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4조의 2에 대해 보시면은요, 4조의 2, 1화 수증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일단 수증자가 원칙적으로, 즉 받는 사람이 납부를 해야 되고요. 이제 6항에 보시면 증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증여한 사람이 납부를 해라. 언제입니까? 1호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호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한국에서 이제 송금을 해주는 부모님이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그러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하느냐? 자, 그래서 소액을 송금을 하든 아니면 더 많은 송금을 하든 그것이 정말로 생활비로 사용을 한 것인지 교육비로 사용을 한 것인지 송금을 받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 자녀가 기록을 다 해놔야 됩니다. 나는 올해 몇만 불을 송금을 받았고 몇만 불을 해외 학비로 냈고 얼마를 송금을 받아서 얼마는 거주비로 냈으며 얼마를 송금 받아서 얼마는 생활비로 썼다. 이런 것들을 기록을 남겨야 나중에 국세청에서 조사가 들어왔을 때 맞다, 내가 10년간 이만큼을 송금을 받았지만 여기 썼고 이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이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소명,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국세청 입장에서 뭡니까? 그냥 증여한 것으로 보고, 또 하나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는 얄짤 없이 공제 없이 싹 다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이 해외에 체제하는 가족한테 송금을 할 때 은행원이 살짝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것은 딱히 뭐 한도 이내이기 때문에 뭐 신고를 하거나 뭐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혹시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라고 툭 던지듯이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많이 옵니다. 아니 내가 1년에 꼴랑 1, 2만 불씩 그냥 매년 송금을 받았는데 이거 국세청이 통장을 털 거예요? 말 거예요? 못 털거든요. 그럼 안 걸리는 거 아니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그 상속세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국세청에서는요,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의 부동산 내역과 통장 내역 10년치를 싹 조사합니다. 10년째 통장 내역을 보다 보니까 해외로 몇만 불씩 계속 1년에 예를 들어 3만 불씩 10년 동안 30만 불을 송금한 게 보이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사전 증여가 있었는지, 즉 상속세를 정리하기 전에 사전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고, 1년에 3만 불씩 10년 동안 30만 불을 송금했네? 그럼 바로 확인합니다. 10년 동안 30만 불을 송금 받으셨는데 이 돈 뭡니까? 이거 생활비예요. 어학연수 비용이에요. 교육비예요.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고요. 심지어 비거주자, 수증자, 증여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였다라고 하면은 그 어떤 공제도 받지 못하고 생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여야 됩니다. 제가 외국한 거래법 영상을 계속 만들면요, 그럼 얼마까지는 자유롭네요 괜찮나요? 라고 하는데, 관세청에서 괜찮다고 하는 것과 세법, 국세청에서 괜찮다는 개념은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에 이러한 증여세 관련 개념은 조금 더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증여세는 얼마를 내야 되나요? 이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나요?를 저희 블로그나 이 유튜브 영상에 물어보시면 그거는 안 됩니다. 저는 관세사이고 법적으로 제가 그런 국내 세법, 증여세 관련된 컨설팅을 해드릴 수도 없고요. 하여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전문 자격사는 자신의 딱 그 범위 내에서 딱 법에서 규정하는 그 업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보편 타당한 그 관점에서 볼 때 증여세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린 것이고, 정말 증여 재산에 해당하는지, 증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럼 증여세를 얼마나 납부하여야 되는지는 반드시 담당 세무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외국한 거래법에서 된다라고 해서 증여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아니고, 외국한 거래법상 신고를 하고 나갔다고 해서 증여세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항상 외국한 거래법과 세법상의 증여세를 분리하여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